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전월세 시장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과거에는 전세가 훨씬 많았는데 요즘에는 월세가 꽤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에 한정하면 1년 전에는 약 27%에 불과했던 월세 비중이 올해는 40%로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은 월세 거래가 이렇게 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전세였다가 월세로 바꿀 때 이거는 어떻게 공식을 적용해서 바꿔야 되는 건지, 월세화가 이렇게 빨라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 등등 이런저런 궁금증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2월 23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경제 뉴스들 먼저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조인디의 고란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이사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의 핵심은 공공주택을 많이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이야 지금이야 민간 땅이지만 그 땅을 정부가 일단은 사들이든 수용하든 해서 그 이후에는 공공이 주도로 아파트를 짓고 그걸 분양하겠습니다라는 거고, 그 이름이 이제 공공자가주택인데, 이 주택은 분양받으시면 20년 동안은 못 파는 걸로 규제를 만드는 모양이죠. 네, 이게 뭐 후속 대책이라기보다는요, 이 대책을 발표하면 이에 맞춰서 법을 잠깐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그 주택법 개정안 등 여러 가지를 이제 좀 바꿔야 되는데 그 법안을 정리해서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예. 핵심은 세 가지 정도가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사 대책에서 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도심 내 공공주택과 상업, 산업시설 등을 복합해 건설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유효기간이 3년으로 명시를 했고, 이 공공주택 사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제한이 가능하고요. 일단 우리 동네를 좀 검토해 주세요 네, 라고 맞습니다. 하는 건 10분의 1. 10분의 1만 있으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검토해 드릴게요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사업 진행은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혹은 네.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면 가능하다라고 이제 법에 명확히 나와 있게 됩니다. 이게 약간은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결사 반대하더라도 강행하는 거냐? 네, 맞습니다. 예, 강행합니다. 강행합니다. 그 얘기죠. 네네네. 예. 그래서 진행 속도가 빠르다라는 게 이제 정부가 내세우는 강점인 거고요. 이 두 번째가 현금 청산 규정이요.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정부는 문제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 개정안 부칙에 명시했습니다. 2021년 2월 5일부터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해 소유한 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부칙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드린 그 바로 전매 제한 부분인데요. 이 공공자가주택은 값싸게 공급하는 대신에 개발이익을 주택 분양자와 공공이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예. 이사대책 공급을 통해서 확보되는 주택 공급 물량의 70에서 80%는 공공 분양으로 하고 나머지 20에서 30%는 공공 자가주택 혹은 공공 임대로 공급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 세부적으로 보자면 이익 공유형과 지분 적립형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두 개 모두 5년은 살아야 됩니다. 일단 받았다라고 하면. 거주는 5년을 해야 되고. 네, 무조건 5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매 부분 관련돼서요. 이익 공유형은 토지를 공공이 갖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자가 집을 처분할 때 반드시 공공에 대파는 환매 조건부 등이 있는데요. 예. 요거는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20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요거 공공자가주택 대책 발표하면서 많이 나온 게 지분 적립형이에요. 예. 이게 일단 돈은 없는데 일단 집을 이제 좀 마련하고 싶은 경우에 초기 분담금이 부족한 집주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이 주택을 공유하는 방식인데, 일단 주택 입주자는 최초 50%가량 지분을 우선 취득합니다. 할부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5%가량의 지분을 매년 추가로 취득해서요. 10년 뒤에는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됩니다. 10년 뒤에야지 지분이 100%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완전히 갖게 되는 10년간은 전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거는 우리가 좀 처음 해보는 것 같고,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계속 논란은 있군요. 그러니까 아까도 3분의 1이 반대해도 괜찮습니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2월 4일 이후에 집을 산 분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자기 집이. 네. 그러니까 어떡하지, 나 불안해서 집을 살지 말라는 뜻인가 이제 하는 그런 논란도 있어요.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이거더군요. 공공주택지구라고 해서 아예 정부가 지정해 놓으면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100%가 다 반대해도 그냥 밀고 짓는 거. 예를 들면 서울역 뒤에 동자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바람에,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는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정부가, 땅이 없는 정부가 집을 지으려니 이제 이런저런 또 자본도 나오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사 대책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여러 가지 논란은 있는데 어제도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효성 있습니다. 그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어주세요. 네네네. 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해서 가격 이제 안정화 기대감도 내비쳤는데요. 예. 야당 의원들은 강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쇼크 받는 분은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이게 공급 쇼크라고 했는데 라는 얘기가 있고요.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서민도 가능한 분양가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서민이 집을 사려면 분양가가 한 3억 원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집이 예. 과연 내놓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라고 본다 얘기했고요. 이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땅이 없다 보니까 공공이 결국은 민간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에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경기 광명이나 서울 강남, 양천, 구로구 등의 조합들은요. 공공 직접 시행에 반대하는 여론이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반대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다고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또 네.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길 것이고.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역시 부동산 업계의 뉴스입니다. 최근에도 아파트가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지역들이 생기고 있는데,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 보면 계약을 신고가에 했다가 그래도 신고가에 계약했다고 신고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거기는 이거 너무 비싸게 샀나 싶어서 조용히 취소하는 네. 그런 케이스들이 생겨서. 야, 이거는 그럼 실제 거래가 아닌 건데도 사람들은 신고가로 인식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 좀 개선해 보자 하는 목소리가 있나 봐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재된 지난해 아파트 거래 85만 5천 건 정도를 전수 분석했어요. 예. 근데 거래가 취소된 아파트 매매가 3만 8천 건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신고가 갱신이 무려 11,900건에 달했습니다. 32%예요. 서울 같은 경우엔 취소된 거래의 51%가 신고가 매매였습니다. 좀 수상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너무 많잖아요, 인간적으로. 뭔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들여다봤더니 예를 들면 예. 울산 같은 경우에는요. 취소 거래 중 53%가 최고가를 갈아치웠거든요. 네. 근데 울산 케이스가 하나 등장하는데 지난해 3월 3일에요. 16건이 거래가 됐어요. 근데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된 거래 가운데 11건은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의심키로는 실제로 거래가 안 됐는데 거래된 걸로 네. 짜고 신고를 해서 네. 분위기를 잡은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하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한 다음에 취소시킨 다음에 5월과 7월 그러니까 3월에 일단 신고가 거래가 한번 발생을 했고 그건 예.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예. 이후에 5월과 7월에 그 신고가를 기록한 가격과 다시 똑같은 가격으로 매매가 체결이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실제 거래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허위로 띄운 다음에 이 가격이 진짜 시장 가격이다라고 시장 참여자들한테 인식을 시켜서요. 이후에 실제로 그 가격에 매수하게끔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시장 교란 행위로 해석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네. 그런 의심이 든다는 네네. 거죠.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알 수 네, 없으나. 그렇죠, 그렇죠. 예. 시장에서는 일부에서는 억울하다라는 얘기가 뭐 그럴 있는데요. 수도 있겠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하나만 거래돼도 그 한 가구가 거래된 게 그 아파트 단지 전체 가격을 결정하는 좀 그런 구조잖아요. 뭐 그건 모든 자산이 다 그렇죠. 삼성전자 주식도. 삼성전자 주식은 그렇지만 똑같은 균이라는 주식이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실거래가 띄우기가 상당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사안을 정밀히 조사해서 만약에 허위 의도적인 거래다라고 드러나면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거래가 있을 수 있으니 실제로도 존재하는지는 뭐 의혹뿐이긴 합니다만 막기는 막아야 될 텐데 막을 방법이 이리나 저리나 안 떠오르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이제 실제로 취득세까지 내고 등기를 이른바 친 다음에 네네. 그 다음에 신고하도록 하면 이런 허위 거래를 할 때 이제 취등록세는 내고 해야 되니까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동네에 신고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야 하는 분들 아니라면 안 할 텐데 그러면 또 너무 늦게 신고가 되는 문제도 생겨서 실제로 이게 어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일단 현행 법을 보면 주택 거래 계약 시점부터 30일 이내에만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면 됩니다.
30일이 지나지만 않았으면 매매 등록을 별다른 절차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등록해놓고 그냥 해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음. 비용을 안 들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실거래가 신고제를 통해 가지고 매매 가격 부풀리기를 한다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사실 지난달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등장했거든요. 예. 그래서 8천 명 정도 동의를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부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등기 이후에 실거래가 등록을 하도록 하자라는 법안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변 장관이 그 반대 입장을 좀 표현했습니다. 등기 신청일 이후로 하게 되면 거래된 금액이 신고돼 허위 신고를 막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네. 시간이 너무 걸린다. 잔금은 2달 후에라고 하면 2달 지나야 그 거래를 네.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정책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놓은 대안이 뭐냐면요.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예. 그러면 허위가 불가능하고 나머지 잔금 등을 치르는 것을 공공 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지금도 공인중개사가 그쪽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현재 그 글쎄요. 매도자와 공인중개사가 짜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 실제 매수자가 개입이 되면 좀 허위 거래가 신고가 적지 않을까. 근데 실제 매수자인지 아닌지를 아무도 알 수 없으니 네, 그건- 계약서에 얼마든지 허위로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냥 했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내린다는 거니까. 제 아이디어는 공개는 등기 후에 하고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개사가 정책 당국에는 알려주는 걸로 하면 그 안에 좀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정책 당국이 알아서 감안해서 보면 되는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갑자기 떠오른 대안은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긴 한데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대 고란 기자였습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정용현 씨가 주식 투자를 하시고 있는데 한국 주식을 팔 때는 수수료가 없는데 미국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수수료가 많이 붙더라.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원래는 한국 주식도 사고 팔 때 수수료가 꽤 있었는데요. 증권사들이 그 수수료 받아서 그래서 직원 월급도 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워낙 증권사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수수료가 공짜인 증권사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아마 질문 주신 분께서도 그런 수수료 공짜인 증권사를 이용하시다 보니까 국내 주식은 수수료 안 내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수수료를 안 내는 게 법인 게 아니라 받고는 싶은데 이제 경쟁이 치열해서 증권사들이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은 아직은 저희는 해외 주식도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증권사가 아직은 안 나타나서 경쟁이 치열하게 아직은 붙지 않아서 수수료가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꽤 높습니다. 대략 거래 금액의 한 0.25%인 경우가 좀 싼 편이고요. 뭐 0.5나 1%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청취자 이지아 씨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미국에서 만들어 파는 ETF라는 투자 상품이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ETF는 다들 알다시피 이 주식 저 주식 골고루 한꺼번에 바구니에 골라 담은 과일 바구니 같은 그런 금융상품이라고 알고 계시죠? 음식으로 치면 세트 메뉴인 건데 이것도 주식처럼 그냥 똑같이 거래됩니다.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사 앱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ETF 이름을 그냥 검색하시면 종목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냥 그걸 사시면 되겠습니다. 사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에 성공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게 요즘 또 전월세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의 김규정 소장님을 전화로 연결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서울이나 도시 지역에서 주로 더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상대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난 1월에 전국에서 거래된 주택 전월세 거래가 한 17만 건 정도 되는 걸로 발표가 됐는데 예. 그중에 월세 거래가 7만 3천 건 정도예요. 전년 동월 그러니까 20년 1월 같은 달이랑 비교를 해보면 전세가 한 10%가량 거래 건수가 늘어난 건데 전월세 시장 거래 자체에서 차지하는 월세의 비중 자체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수도권의 아파트 중에서 전월세 거래 비중 중에 월세 비중이 점점 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또 서울의 고가 지역에서
아파트 중심으로 월세 비중이 더 많은 통계 수치상으로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가격이 비싼 아파트 집중 지역에서 월세 거래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월세가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월세 받는 게 유리할 텐데 그동안에는 그래도 월세를 안 받고 전세로 놓은 이유가 월세로 돌리면 세입자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었을 텐데요. 요즘에는 잘 찾아지나 봅니다. 월세로 내놔도. 네,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임대차 입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전세 계약됐던 건들은 재계약 연장을 하시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전체 계약 종료건 중에 한 70% 정도는 계약갱신권을 쓰시면서 연장을 하는 걸로 통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기존 계약에서는 다시 세입자를 교체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이제 신규로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 그래서 예. 월세로 이제 제시되는 물건이나 이런 것도 예전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기도 하고요. 예. 뭐 전세 금액 자체가 너무 많이 오른 지역에서는 전세 물건이 새로 나온다고 해도 아무래도 좀 너무 부담이 돼서 과거보다는 월세나 반전세 같은 일부를 월세로 치르는 계약도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금리가 낮아서 그런지 전월세를 전환할 때 비율은 예전보다는 좀 낮아진 상태이긴 하겠네요. 한 가지 궁금한 건 그 종전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선택해서 2년 더 산다고 할 때 그때 중간에 집주인이 그러면 알겠는데 저희는 전세를 월세로는 바꾸겠습니다 하는 게 됩니까? 아니면 그조차도 세입자가 동의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보호법상에 이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제 정부의 뭐 여러 가지 질의 답변서에서도 예. 집주인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세입자가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예. 실제 현장에서는 사실 집주인들이 뭐 가격 협상 조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제시를 하면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건에서는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가격 비율도 5%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고 인사법을 따라서 이제 갱신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여전히 아무래도 집주인들이 우위에 있는 전월세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나서 이사하기 어려운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반전세나 월세로 일부 전환하는 부분들을 뭐 협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론 동의가 원칙이기는 합니다. 근데 집주인이 그럼 안 그러면 저희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카드 때문에 그런 모양이죠? 그런 사례들도 어떻게 보면 악용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뭐 절대적으로 세입자들이 좀 그 지역에서 거주를 유지해야 되는 약자의 입장인 경우에는 뭐 가격을 너무 올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선택을 해주게 되는 상황이 최근에는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 부분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목돈 마련이 어렵거나 추가적인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신 경우에는 일부를 현금으로 내게 되는 월세를 최근에는 좀 더 좀 받아들이시는 경향도 많이 생긴 것 같고요. 5% 이내에서 올리는 전세금도 추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계산 공식도 정부가 정해줬죠. 네, 지금 임대차보호법 상으로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세보증금을 뭐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그 연간 전환율이 수치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기준금리 더하기 2%포인트 기준으로 법정 전환율이 결정이 되는데요. 현재 예. 저희가 기준금리가 0.5%라서 2.5%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2.5%. 그 말은 1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려면 연간 월세가 1억 원의 2.5인 250만 원이어야 한다. 그보다 높으면 안 된다 그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약돼 있던 전세의 일부 보증금 1억 정도를 월세로 전환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정해져 있는 2.5% 전환율을 곱해서 그거를 이제 12달에 나눠서 월세로 전환해서 내시게 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기존에 계약돼 있던 전세 보증금을 일부를 월세로 전환을 할 때만 결정이 되는
이제 기준 법정 전환율이다 보니까 예. 새로 나와 있는 월세나 이런 거를 채택할 때는 이게 적용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부동산원 등이 발표하는 시장 전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해져 있는 전월세 법정 전환율보다 훨씬 예. 높은 게 현실이거든요. 지난 연말께 4분기 정도의 수치로 보면 전국의 시장 그 월세 전환율이 한 5% 초중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어떤 동네든지 가면 1억 원을 월세로 바꾸면 대략 한 연간 한 500만 원 안팎의 월세를 내는 게 보통인데 종전에 살던 세입자가 전세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2.5%가 법이다. 네, 맞습니다. 그럼 거꾸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2.5%가 전환율이면 한 달에 한 20만 원 남짓 월세 되는 분들도 저 전세를 바꾸겠습니다 하면 전세금을 1억 원이나 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거꾸로 하면. 네, 반대로 하면 그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 낮을수록 예.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는 세입자가 오히려 좀 불리한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예. 다만 이제 국토교통부랑 정부 질의 답변을 보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데에만 월세 법정 전환율이 사용되고 예.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데에는 보통 시장 전환율을 채택하면 된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 때 불리해지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놓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그 부분에서도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게 등록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예. 임대차 보호법의 법정 전환율을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 때도 동일하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등록임대주택에 계신 세입자분들은 일부 월세를 현행 2.5% 전환율로 전세보증금으로 바꾸게 되면 시장 전환율 채택하실 때보다 더 불리해지시는 비싸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에 좀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세입자가 동의를 그렇게 안 하면 그냥 괜찮은 겁니까? 그렇다면 뭐 큰 네, 문제는 아닐 것 맞습니다. 같고요. 기존의 보증부 월세나 반전세 같은 거 계약돼 있으신 분들한테 임대인이 와서 이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바꿔서 주시오라고 했을 때 이게 계약 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중에 혹은 계약갱신권을 쓰는 상황 중에는 세입자가 거부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신규 계약건에서는 그런 선택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 네. 세입자가 이 계약갱신이나 이런 과정에서 조금 좀 불리한 상황 여건이라던가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뭐 어쩔 수 없이 협의나 동의를 해주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완벽하게 지금 법으로 모든 알겠습니다. 이제 뭐 분쟁이나 이런 건 해소가 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는 세입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상황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한국투자증권의 김규정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내일 찾아오겠고요. 저는 이준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